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을 봤죠? 미국의 정치제를 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북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북부 유럽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북부 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그래 독일도. 그 다음에 다 스위스도 다 북부더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북부로 들어가고, 피렌체 이런 다 북부. 북부라는 게 북유럽이라는 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 동유럽이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서 좀 다르죠. 크로아티아 이런 데가 동유럽 아닌가요? 네, 맞지. 그러니까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북유럽을 등장합니다. 북유럽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56페이지 보게 되면은 폴리비우스 공화주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폴리비우스 공화주의는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로마 공화정의 발전사를 기록하여 동력 그리스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비우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체제를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폴리비우스와 그리스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게 대단한가 라고 하는데, 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마키아벨리의 이제 그 폴리비우스의 이 공화주의 원리를 이제 차용하는 거죠. 바로 이제 마키아벨리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을 보신 적은 있죠? 들으신 적, 읽어본 적은 없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키아벨리는 그 피렌체의 사람, 피렌체니까, 피렌체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르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자였던, 아니지. 그 피렌체의 고향이 단테가 고향이죠. 거기가 생가. 근데 그런 걸 떠나서도 피렌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롤라모 사보나룰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설교자였고 당시의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롤라모 사보나룰라를 누가 데리고 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메디치가 자기의 당시에 여러분 북부,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점을 했던 데가 베네치아, 그 다음에 밀라노, 그 다음에 피렌체. 여기가 이제 가장, 베네치아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 문화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피렌체는 이제 그런 정치의 중심지가 모여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메디치 가문이 이제 피렌체 교황이기도 했고 하니까 교황을 만든 가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의 중심지인 피렌체와 그다음 베네치아에서 주물럭거리고 있을 때 그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사실은 잘 수습하고 자신들의 메디치 가문을 확실하게 이제 좀 높여주기 목적으로 기롤라모 사보나룰라라고는 탁월한 설교자를 데리고 왔는데, 기롤라모 사보나룰라가 이분이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하니까 미치는 거지. 메디치 가문 입장에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자기를, 지금 이런처럼 내가 너한테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받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나쁜 얘기 했다고 해서 너 나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보조금을 뺏어가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보나룰라가 자기들의 이제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그 설교자로 데려왔는데, 이분이 성경에 입각하여 볼 때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롤라모 사보나 룰라가 사실은 이제 메디치 가문의 시청 그 앞에서 이제 화형을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마키아벨리가 자기의 군주론에서 이 사보나 룰라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요. 기록이 남겨진 되게 중요한 사람.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이제 통하여서 당시의 정치를 어떻게 이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그게 이제 북부 유럽의 되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피렌체고, 피렌체의 마키아벨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누구죠? 이 마키아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고한 어떤 독재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히틀러가 아주 또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오직 이상적인 군주의 독재적 통치만이 정치사의 순환을 밀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무자비한 실행만이 그 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롤라모 사보나 룰라가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게 장로경,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통치를 이제 사보나 룰라가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왜냐하면 교황이란 독재 정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성경이 최종적 권위라고 하면 미치는 거지 이게. 성경이 최종적 권위가 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보나 룰라가 그 피렌체에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마키아벨리식의 이제 군주 통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게 이 피렌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다음 이제 마키아벨리는 여기 보게 되면은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보편적, 그러니까 최종적 권위 또는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군주,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 군주가 정말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공화주의 나라는 혼란스럽다. 그렇잖아. 민주주의가 혼란스럽잖아. 막 이는 혼란스럽고. 근데 이게 멸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보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민주국가가 돼가지고서 살아왔는데 말도 많고 다툼도 하고 맨날 국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실증이 나면 뭐라 그래요? 야, 차라리 옛날에 독재 시대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전두환 시대,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 그래. 왜냐하면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참 끔찍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지나고 나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만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군대보다는 역시 까라면 까 하는 군대가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 그게 무슨 군대냐, 당나라 군대지. 옛날 군대 갔던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최종 이 권위가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렌체도 이랬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서 이상적 군주 독재 정치를 주장했고 그거를 따른 사람이 누굽니까? 무솔리니, 히틀러. 그러니까 이게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이 무솔리니, 파시스트, 이 만든 무솔리니, 그 다음에 나치, 이 히틀러의 어떤 정치 철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내가 이상적인 군주라면 이상적인 통치를 할 수 있고 이상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가 보니까 독일의 할레인가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나? 아마,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또 마키아벨리에 대한 이런, 기념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참으나 종교개혁의 촉진한 견제와 균형의 결정과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종교개혁 전통이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마키아벨리는 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서 나타난 실패한 현상을 보고서 다시금 독재적 이상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군주가 통치하는 독재 국가로의 회귀를 사실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상적인 여기 지도자인가? 그죠? 그거는 누가 정해죠? 그 참 어려운 거죠. 기반이 없으면 결국은 나타나는 건데 그게 무솔리니라든지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시대를 이렇게 잔인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사상적 기반이 있어서 히틀러의 기반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다윈의 진화론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괴물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견제와 균형을 기여했는데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거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번 150쪽 맨 마지막 단락 종교개혁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은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타락을 매우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실로 죄인이므로 견제와 균형을 특히 권력이 오른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이해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종 자신에게 부여되는 권위를 취하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부처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형식화되거나 제도적인 권위와는 반대로 칼빈의 영향은 도덕적이며 비형식적이었다. 이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에서도 그랬다. 예를 들면 그는 매주 주의 만찬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제네바의 목사들이 다수가 뜻을 따라 그래서 주의 만찬을 3달에 한 번씩만 기념. 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식으로 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어. 그런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칼빈은 그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지만 그러나 서로의 합의를 끌어내는 일에 충실히 하였던 겁니다. 원리. 그래서 칼빈은 원래 만찬은 성찬식은 매주 해야 된다. 매주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매주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설교와 그다음에 들리는 설교를 우리는 같이 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는 이 설교가 매주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라고 가르친 게 칼빈의 원리였다고요. 그런데 매주를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형식화된다. 그러니까 매주 하다 보면은 그 성찬에 대한 형식주의가 들어오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그런 오류가 있으니 하지 말자. 매주 하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 칼빈이 아니다. 그래도 난 이 원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칼빈은 그러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3달에 한 번, 1년에 4번 하는 거야. 우리는 칼빈보다 많죠. 6번 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하면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첫째 주가 성찬주일로 돼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로 보면 우리도 이렇게 격월로 하지만은, 다른 데는 보통 1년에 2번 하거든, 일반 교회는. 근데, 저걸로 하더라도 이게 형식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보이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성찬에 대한 그런 이번 주 성찬주일입니다.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뭐 또 2달에 또 오고 하니까 이게 본질에 있어서 쓰지 못하는 게 매주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냥 성찬이네 또 먹네 또 이거 먹네 이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최근에 어느 개혁교회는 이제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2달에 한 번, 또 칼빈처럼 3달에 한 번 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좀 모르겠지만 요즘 느끼는 것 중에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찬을 지금 우리 2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좋겠어요? 매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매달 한 번 하는 게? 그냥 생각할 때. 달에 한 번 괜찮은 것 같아요. 달에 한 번은 괜찮은가? 매주 하는 교회 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매주 설교, 그러니까 성찬까지 합치면 좀 매주 2시간씩 해야 되거든. 의식화 되기도 하고. 쭉줄 세워서 어.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면서 가지. 카톨릭화 되는 그래서 카톨릭가 되고, 오케이. 카톨릭 그러니까. 맞아요. 카톨릭은 또 뭐더라, 저건 떡은 뭐지? 잔은 주지 않잖아요. 떡만 주고. 떡만 주죠. 이게 진짜 이종성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네, 대표로 먹고. 그래서 뭐더라, 이종성찬을 해야 된다는 게 취리의 종교개혁이에요. 취리의 치빙길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찬, 포도주가 다 가야 되는데 왜 지들만 먹느냐. 그래서 나는 게 이종성찬 논쟁이고, 그 이종성찬을 모두 해야 된다는 게 치빙길리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으로 지금 우리가 다 포도주와 떡을 먹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종교개혁의 열매라고, 이종성찬이. 안 했다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종교개혁의 전통과 로마 캐톨릭 전통이 얼마나 다른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종성찬하고 있다는 자체가 종교개혁의 후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타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독재적 권력을 갖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타락의 자리로 간다. 썩는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막강한 권력을 다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정치 원리에서도 당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줘가지고 결정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칼빈은 철저하게 재정은 집사가,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치리는 장로가, 그리고 설교는 목사가, 이렇게 다 마치 상통분립처럼 다 나눠줘서 그래서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보는 거예요, 다. 재정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서로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니까.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이런 균형과 전제와 균형의 원리가 교회 정치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장로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 같은 회중교회는 이 집중 목사의 권위가 가장 높아요. 그냥 거기는 누가 견제와 균형보다도 오로지 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 교육, 설교 이런 거 이제 목사의 권위에 다 주어지는 거고, 재정,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이런 건 이제 집사의 권위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신방하고 이런 걸 이제 장로의 권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냥 어렵지만은 원래 이제 장로회가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분란이 덜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의 권한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당회에서 장로들이 자기의 권한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가 자기의 권한을 막 강조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지. 이거를 자기의 마키아벨리식의 어떤 독재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가, 한국 교회도요. 정말로 잘못된, 그러니까 신학은 들어왔는데 변질될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부흥사들이 상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족보 없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모든 이제 종교개혁 국가들은 여러 형태로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주가 종교개혁을 지지한 건 아니지만 국가의 정치 생활에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형성한 스위스는 특히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쏘았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 스위스는 정말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이 얼마나 잘 있는데, 스위스는 물론 지리적으로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시켰죠. 뭐 예를 들면 입법도시, 사법도시, 행정도시 이렇게 이제 분리해가지고서 나라를 이제 세워. 근데 이렇게 분립돼서 나라는 게 꼭 뭐더라 스위스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나라도 이렇게 입법도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봅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베르네, 그죠? 사법부는 로자네 둔 거죠. 이 생기니까 서로가 균제하는 거죠. 어디 한 도시가 크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또 영국에서는 국왕, 국회 그리고 법원의 견제 균형이 나타나는 거죠. 국왕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도 국왕은 상징적이고 국회가 나라를 통치하고 사법부의 권한이 엄청.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사법부의 권한이 엄청. 그래서 대법원의 판사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이게 되게 저는 왜 그런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왜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미국은 조금 더 다른 게 되었는데 기본적 원리를 가져. 백악관은 행정을 담당하고, 그죠? 의회는 입법부고 대법원은 사법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 같은 데는 대법원의 권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행정부가 대법원장을 지명하잖아요. 근데 지명하고 나면 행정부도 이제 지명한 대법원 판사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그게 약해요. 그래서 계속 흔들잖아요. 아니, 대법원이 결정했는데도 국회가 계속 흔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흔들 수 있죠. 뭐, 견제 균형이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아무리 흔들어도 정말 견고하더라고요. 이 사법부가,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게 다 종교개혁의 원리라. 종교개혁에 가져다 준 개념이 바로 이런 균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우리는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이 서울에 다 있으니까 다 몰려 있잖아요. 서울에 그냥 입법부도 있지, 사법부도 있지, 행정부도 있지. 이거 저도 개념적으로는 저 행정부가 뭐 우리처럼 뭐 세종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법부가 뭐 어디 부산으로 간다든지 부산도 도시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면 아주 개념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왜 안 좋냐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런데 자치를 하는 도시도 불구하고 고향시 중에 일산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으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산이 큰 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입법, 사법, 행정이 쫙 분리돼서 있으면 그게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몰리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종교개혁이 가지고 좋은 전통이고, 물론 떨어져 있다고 뭐 견제 균형이 되고 붙어 있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이다 이러는 거지. 상징적으로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런 원리가 어떻게 왔느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지금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국가가 왜 썩죠? 왜 우리가 부패하죠? 그럼 그 부패의 원리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민주국가는 다 종교개혁이 가르쳐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민주화 운동할 때 가장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물론 진보적 기독교인이지만 보수적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볼까요? 인종에 대한 왜곡된 견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을 지녔던 그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미합,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포함해서 북유럽 문화권에서 여론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보다 영향을 더 많이 끼쳤다고 해도 그들이 완전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님을 거듭 밝혀야 합니다. 항상 셰퍼가 계속 강조하니까 종교개혁이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영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완전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모든 곳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완성된 게 아니다. 지금도 완성된 게 아니다. 그 원리는 있지만 그 원리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뭐 종교개혁 당시보다는 지금이 더 그 정신이 약해졌겠죠. 그때는 막 불붙듯이 일어났겠지만은 지금은 많이 이제 약해진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베로나 가면서 느꼈던 것은 베로나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 뭐 예를 들자면 셰익스피어가 줄리엣을 제 어떤 그 집을 묘사하던 게 베로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로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러니까 3세기, 4세기에 그 암브로시우스에 의하여서,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제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베로나. 근데 그 제노는 어떤 분이냐면 아리우스의 그 이단가,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와 싸우고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신앙을 부여잡고서 베로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밀라노와 베로나는 암브로시우스와 이 제노라고는 두 사람을 통해서 5세기에 견고한 신학적 기반을 세운 도시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줄리에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지. 점점점 희석화되는 거죠. 희석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따르던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마땅히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뭐냐. 하나는 인종에 대한 왜곡된 견해, 둘째는 축적된 부의 자비심이 없는 사용. 첫 번째만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예제도, 인종편견, 이 정말로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죠. 노예선이 나타났고, 생각해보세요. 노예들이 종종 받았던 취급, 특별히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유럽의 경제적인 기반을 이 노예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과연 종교개혁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할 일이겠는가? 그건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허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물건으로 취급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침묵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도 그 수입으로 교회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불의한 돈을 헌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때를 따라 시즌이 와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정말로 교회는 받으면 안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내년에 예를 들자면 총선이 오는데 총선이 한 6개월 정해서 우리 교회 막 와가지고서 교회가 작고 어려운데 힘내세요라고 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해 가면은 우리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노예선에 침묵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많이 사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말이 좋잖아요. 말이 좋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받고 그냥 안 찍어도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종편견 같은 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저는 이거 몰랐는데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 아주 견제와 균형이란 좋은 전통의 원리를 가져다 줬지만 인종에 있어서는 침묵하였다. 종교개혁 교회들이 북부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우리가 지금 되게 막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도 이걸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걸 했냐면 나중에 이제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임이 없는 부는 다음 주로 우리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서 나타난 경제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잘못 왜곡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다음 주면 끝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